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아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썩 눈에 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다 여러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깜짝 놀랐네. 내가 여러분을 다 아는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아까 우리 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저도 상당히 놀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이고 그래서 아마 어려운 강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도 많이 하셨다 그러고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요. 그래서 원래 이길재 전사님께서는 그 마이클 샌델의 그 책에 대한 성경적 리스폰스를 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성경에서 보는 정의의 관점은 뭐냐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벌써 강의 시작 자체가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강의랑 설교랑 뭐 부흥회랑 섞어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중간중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해 안 되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또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가면서 시간을 좀 꾸려갔으면 좋겠고 또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종합 질문 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강의 때 다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요. 어쨌든 좀 뭐 여기 세미나실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고 나 이렇게 서 있고 좀 자리도 좀 불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최대한 편안하게 그러나 뭐 집중하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의가 문제인데요. 저스티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세요? 예. 여러분들은 중하류구나. 네,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무지하게 공평하다 그래. 근데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필이 통하는 거지. 최근에 정의에 대한 게 유행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교보문고에 뭐 베스트셀러 1위를 몇 주간 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책이 팔리냐. 여자의 남자 뭐 이런 책이 1등이 되고 뭐 그래야지. 뭐 소설류나 뭐 재미있는 뭐 이런 해리포터 이런 게 떠야지. 아니 왜 느닷없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혹시 하버드라고 하는 네임밸류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그냥 신기한 척 하면서 보는 건가? 왜냐면 하버드에서 인기 강자 20몇 년 동안 계속 인기 강자로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 애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열광을 했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었나? 아니면 저 주제가 던지는 어떤 그런 도전이 우리 한국의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어떤 궁금증을 유발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 주제가 우리 사회에 한번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일으켰던 거는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건 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땅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가 이런 책들이 제기해주는 대답들에 어떤 좀 대리만족 내지는 카타르시스 아니면 뭔가 돌파구 내지는 출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서 열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네, 비서요. 저런 데로 몰리는 거 저런 사인 있는데 비상으로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많거든? 근데 아무도 출구를 제시해주지 않아. 일로 피하라고. 쉘터. 그냥 쉘터는 뭐 하는 것이고 대피소지? 아니면 엑시트, 출구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제시를 안 해줘. 근데 누군가 여러분 일로 피하세요. 내지는 여러분 여기서 쉬세요. 여러분 여기는 안전합니다. 이리 오셔야 됩니다. 라고 방향 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나는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존심이 상했다 그럴까? 왜 이런 출구 제시를 하버드 교수가 해야 되나 한국 사회에서. 우리도 잘 나가는 대학들 많고 훌륭한 학자들 많고
그리고 더 존심상하는 건 이런 류의 얘기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교회는 왜 출구가 못 됐나? 교회는 왜 쉘터가 못 됐나? 그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을 텐데 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비어가는가? 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가?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어가는가? 이런 약간의 그 반성? 나도 목사니까,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책임감, 부끄러움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 책이 우리한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딱 전환을 한 거는 이 사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대답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모어가 쓴 그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16세기에 쓰여진 책이죠.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외웠죠, 우리가?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니었나? 네,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책. 읽을 책도 많은데 뭐 그렇지. 근데 유토피아는 이상사회예요. 토마스 모어가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유토피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토피아를 그린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사회. 그 스타워즈처럼 날아다니는 자동차? 손에서 막 이제 막 홀로그램처럼 확 펼쳐지는 컴퓨터? 뭐 우리 매트릭스에서 봤잖아. 허공에다가 막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컴퓨터가 뭐 이런 거? 아니 공간 이동? 오늘 오느라 죽을 뻔했는데 아주 그냥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가는 길도 걱정되는데 앞으로는 팩스처럼 팩스밀리처럼 사람이 그냥 슉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서 이제 이물질이 꼈다. 파리 같은 이물질이 꼈다 그러면 파리랑 나랑 유전자가 믹스가 돼가지고 괴물이 될 수도 있겠지. The Fly라는 영화가 그런 영화였잖아. 그런 유토피아를 혹시 여러분 그리세요? 근데 토마스 모어가 그린 그 유토피아는 정말 민주적이고 정말 사람다운 세상이에요. 왕도 귀족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 마치 성경에서 그리는 그런 이상사회, 그런 사회를 토마스 모어가 꿈꿨어요. 그는 왜 그 책을 썼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교수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지.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은 살아남질 못해. 아니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데 그런 책을 쓰면 너 반역이야? 그거잖아. 어떻게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사회에서 왕도 귀족도 없는 세계를 꿈꿨다. 목이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는 왜 그런 책을 썼을까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야, 이 현실이. 탈출하고 싶은 거야. 뭔가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세계는 아직 요원한 것 같아. 그러면 책이라도 써야지 어떻게. 공상과학 소설을 쓰듯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이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열망들을 좀 심어주고 꿈을 좀 심어주는 그런 책을 좀 쓰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토피아 이상사회는 현실과 음영이 바뀐 거야. 현실은 깜깜한데 이 깜깜한 현실을 반영하는 게 그런 유토피아 이상사회야. 그 유토피아를 읽어보면 그 여기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현실은 이 이상사회가 그리는 것의 정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반대에 그가 꿈꾸는 세상을 책으로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그 역설적이게도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은 유가 노야, 없다라는 뜻이야. 부정, 유가. 토피아가 토포스, 땅이라는 것이야. 랜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이제 그리스어인데 그 유토피아를 우리말로 하면 nowhere야, nowhere. 영어로 표현하면 nowhere. 그런 곳은 없는 거야. 책 제목이. 유토피아 이상사회라고 그리는데 유토피아의 어원은 그런 곳은 없다.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그러니까 뭐야? 불가능의 가능성을 꿈꾸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는 지금 이 사회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반대의 세상을 꿈꾼다? 그거 아닐까? 그래서 나도 왜 토마스 모어 얘기를 꺼냈냐면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도 그런 유토피아적인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저항 내지는 지금 우리 현실은 전혀 불공평하고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저 책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 책을 통해서 정의사회를 꿈꾸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이 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 사회는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의식이 투영되고 반영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대리 만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세상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도전의식 어떤 그런 열망, 욕구도 이 책에 분명히 나는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는 전혀 공평하지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이겠지.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든. 나는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건 지도자 한 사람 바뀐다거나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 한 사람이 훌륭하게 바뀌면 나는 그 사회가 훌륭하게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지도자를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수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 바뀌어야 나는 지도자들도 바뀔 수 있고 그래야 나 우리 사회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학교에서 여러 젊은이들을 난 만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24시는 거의 다 젊은이들. 집에 와서도 젊은 사람들하고 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거의 하루 종일 사는데 때때로 절망할 때도 많아요. 젊은이들 그러면 뭔가 좀 희망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너무 구태의연해. 그리고 너무 그 소극적이고 너무 수동적이고 그리고 너무 그 기성세대에 물들어 있고 뭐 이런 청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문제는 아니구나. 단지 젊다고 청년이라고 우리가 나이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젊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젊을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젊을 때 어떤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느냐.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젊더라도 청년이라도 이 시대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생각과 목표를 품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미 청년이 아닌 거예요. 청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청년이 아닌 거예요. 난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달리신 것도 난 이해가 된다고 봐. 만약 예수님이 40살, 50살이었다면 절대로 십자가 나는 못 달리셨던 것 같아. 33살이니까 달리신 거예요.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영원한 청년이야 예수님. 뭘 시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청년이든 노인이든 나이가 몇 살이 먹든 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바로 그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청년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우리가 마땅히 꿈꿔야 될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고. 자, 그럼 좀 더 한 단계 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사회는 왜 정의롭지 못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그러셨으니까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정말 불공평한지.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요? 법 있잖아요. 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공평하지 않아요? 법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법에 대한 불신. 우리나라 사람 법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큰 소리를 쳐요. 야, 내가 누군지 알고 막 불러와, 막 경찰 따기 때리고 막 멱살 잡고 죽을래 막. 아, 진짜 황당한. 그게 좀 문화 충격이었어. 내가 또 꼴에 미국에서 한 7년 살았다고 갔다 와서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 또 꼴에 7년 살다 와가지고. 미국은요, 경찰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프리즈야, 이제 차 안에서. 만약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경찰이 쏴도 돼.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경찰이 멈추라고 딱 했는데 핸들 틀어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총 쏜다고 바로 빵. 그래서 여러 사람 죽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국 아줌마들. 경찰이 쏘라고 하는데 도망가는 거야. 이거 완전 미친 짓이지. 그냥 쐈어.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셨어. 근데 나 공항에 딱 내렸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동안 잠깐 다녀간다고 왔는데 경찰이 멱살을 잡혀가지고 아저씨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야.
술 먹어가지고 공항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경찰이 얘기했더니 나이도 어리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뭐 경찰 옷을 입건 뭐 군인 옷을 입건 상관없잖아. 나보다 나이 어리면 그냥 멱살 잡고 반말이잖아. 공직이든 뭐 멱살 잡고 질질 끌려가는. 이 상상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는 줄 알아요? 한국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불신이 있어. 야, 위에 있는 놈들 다 법 어기고 사는데 법 왜 지켜야 돼?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걸리면 야 나도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에 뭐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알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 어겨도 다 피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없이 걸렸다 이거고, 걸려도 힘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법에 대한 그 불신, 공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80년대, 90년대. 뭐 여기 경찰에 또 가족이 또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뭐 경찰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경찰이 좀 악한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 그러면 뭐 민중의 파수꾼, 뭐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들을 좀 이렇게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약간 악의 무리 뭐 이런 의식들이 있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상당한 불신도 있고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법이 있지만은 그 법에 대한 불신이 있고 사람들 생각에는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떠오르는 생각 있죠? 유명한 사자성어 있잖아요. 범죄자가 만들어서 이제 유명인사도 따라하는 사자성어. 뭐죠? 그렇잖아요. 그거 홀리데이라는 영화 봤어? 그 사람이 한 말이야 거기. 그 영화 속 실제 인물이. 이 사람이 잡범으로 걸려 들어갔어. 그래서 형을 살았어. 형을 살았는데 형기가 끝났어. 그러면 형기를 다 치렀기 때문에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보호감호란 게 있어. 보호감호는 뭔지 알아? 이놈은 또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또 가둬두는 거야. 억울한 거야. 내가 죄를 지은 거는 내가 법정에서 징역 5년, 6년 해서 형을 다 살았으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또 보호감호를 하는 거야. 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잡아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열받게 했던 건 뭐냐면 정치인이 자기는 간단한 도둑질을 했는데 정치인은 많은 돈을 떼먹은 거야. 심지어 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광복절 특사 아래가지고 사면으로 나오는 거야. 눈이 확 뒤집히는 거지. 아니 나는 형을 다 살았는데도 또 더 살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놈은 힘 있다는 이유로 풀려난다? 별도 없어진다? 별 달잖아 전과자들은. 별도 없어지는 거야. 사면복권이 그런 거거든. 기록이 삭제되는 거야.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는 거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되고 흰눈같이 치게 되는 거야. 사면복권을 받으면. 아주 이너센트한 사람이 돼. 눈이 확 뒤집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털어버렸잖아.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진짜 골 때린다. 시청 골 때리는 나라다. 왜? 아니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무죄야.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야. 이거 아니다. 이 시대를 고발했어 그 범죄자. 여러분 때때로는요 위에 있을 때보다도 바닥에 있을 때가 훨씬 현실이 잘 보여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아. 영하 20도야. 추워 죽겠어. 호흡으로 막 연기나. 추워. 막 옷 입고 껴입어도 추워. 근데 봐요. 20층 아파트에서 찍 내려. 지하철이 아니라 뭐지?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 득 내려. 차 따뜻하다 이미. 차 탔어. 히터 빵빵하게 튼다. 그지? 그럼 뭐 코트 입을 필요가 뭐 있어? 코트도 벗는다. 더우니까 이제 월셔츠 바람으로 차 따뜻하니까. 근데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 춥다고 막 이러고 서 있다. 뭐가 춥다고 난리지? 춥긴다. 더워 죽겠는데 이러는 거야. 뭐가 춥다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이러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 체감 온도가 느껴져요, 여러분. 바닥에 있을 때 현실이 더 잘 보여. 추워 죽겠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 내가 위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곡간으로 오신지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시잖아. 왕이시잖아. 근데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지. 왜 마국간으로 오셨어? 예수님은요, 그 바닥으로 오신 거거든. 인간 말단으로 오신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병원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 출생한 불행한 형제자매가 있나? 혹시? 여러분 다 출생지를 보면 병원이나 집이잖아. 그지? 다 병원일 걸 아마 출생지는? 산부인과, 그지? 논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네? 여관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야. 예수님이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태어났다고. 왜 그렇게 오셨을까? 바닥에서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보신 거야. 그리고 바닥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은 다 겪으신 거야. 체감온도 100%, 아니 200%다 느끼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세상을, 속속들이 다 아시지. 그래서 밤에 양치는 목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야. 바닥에 있으니까. 왕궁에 있으면요, 저기 어퍼인먼트 잡아야 돼요. 저 만날 수 있어요? 언제 갈 수 있어요? 노하면 못 만나. 비서실에서 자르면 못 가. 약속한 날 한 30분 전에 가서 대기, 1시간 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5분 만나는데. 그렇게 됐으면 어디 세리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 말도 안 되지. 어디 장애인, 소경,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 중풍병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은 밑바닥으로 오신 거야.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바닥에 있을 때 현실이 보여요. 그 범죄자가 우리 사회를 적나라하게 고발을 했어. 그거는 정말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본다는 평가, 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현실은. 그게 뭐 옛날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난 이건희 회장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아. 진짜 1년을 할 거다. 그런 사회, 우리 사회는. 뭔가 잘못됐어. 그럼 누가 법을 지킬까? 미국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나 뭐 미국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인생 쪽납니다. 뭐 정치인이건 무슨 경제인이건 재기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회를 또 주거든.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안 들키게 나쁜 짓을 교묘하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약한 사람 한 번 걸리면 재기 불가능해. 전과 찍혀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너무 불공평하죠. 법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법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법 자체의 문제는 뭐예요? 법은요, 여러분, 정의의 최대한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의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니멈이야, 법은. 나 법 다 지켰다. 그럼 선한 사람이요? 법대로 해, 법대로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선한 사람 못 봐서 나는. 꼭 나쁜 짓 하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대로 해. 진짜 착한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뭔데? 나는 이미 그 이상을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 나는 이미 그 이상을 살고 있는데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법은 미니멈이야. 최소한이라고. 법대로 해. 이거는요, 법만 지키고 때로는 법도 안 지키는데 법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정의가 너무너무 많아. 그냥 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은요, 법 전도 사실 중요하지만 법을 해석하는 판사가 더 중요해. 왜냐하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법관이 이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법을 잘 해석을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잘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법 자체로만 뭘 규정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성문법 전통보다 불문법 전통이 더 나는 메이크센스 하다고 봐. 그러니까 영국은 그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잖아. 불문법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모아놓고 그 케이스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들이 이만큼 모여있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랬을 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거다라고. 아니면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택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요, 저기 법원에서 이 출석 통지서가 와요. 출석 통지서가 뭐냐면 거기 안 가면 안 돼. 벌금 내야 돼. 그리고 그 몇 차례 안 가면 벌금이 아니라 감옥에도 가야 돼. 그러니까 주얼이라고 하죠. 그 배심원제.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내가 법원에 가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판단을 판사가 하잖아요. 근데 미군 판단을 그 시민들이 한다고. 시민들.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저 사람 나쁜 짓 한 것 같아. 그러면 유죄라고 배심원단이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면 판사는 그걸 참고해서 유죄라고 그냥 판단할 뿐이야. 그러니까 판사는 뭐하냐? 재판을 리드하는 사회자일 뿐이야. 진짜 법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냐? 시민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법에 대한 판단을 지금까지 누가 해왔냐? 검사가 해왔어요? 판사가 해왔어요? 검사가 해왔지. 검사가. 그 검사는 누가 지시했는데, 위에 더 힘센 사람들, 야, 쟤 몇 년 때려. 그럼 검사가 몇 년? 그럼 판사는 따라서 몇 년? 이렇게. 법의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우리 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자, 법만이 또 문제가 아니야. 법만 봐도 좀 불공평한 것 같지? 근데 우리 사회의 두 기둥을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여러분, 시장의 경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믿습니까? 시장은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시장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정말 정의로운 사회이겠지. 그렇지만 이 시장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대기업 중심의 기업 환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 다음에 모든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다 하청이야. 하청의 관계는 뭐냐? 주종관계, 주종관계. 군대에서 뭐 까라면 까라 이것처럼 이게 불공정하지 않아. 여러분, 삼성이 있고 다른 작은 기업이 있어. 둘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이마트가 들어왔어. 동네 구멍가게가 있어. 둘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여기 훨씬 싼데? 여기 배달까지 다 해주는데? 여기 비싸기도 하고 없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당연히 이마트 가지. 당연히 홈플러스 가지. 누가 동네 구멍가게 가냐고. 이게 공정한 거야?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돈은 이마트가 벌고 홈플러스가 벌고 GS 마켓이 버는 거지. 동네 구멍가게는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런 시장을 우리가 공정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거 뭐 슈퍼마켓만 그래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사회에서 돈을 버냐? 있는 사람이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 벌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이런 먹고 사는 구조가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느끼기. 그럼 민주주의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 민주주의 뜻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런 피해를 받으니까, 그러면 뭔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좀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법을 제대로 제정을 해서, 그렇죠? 이런 현실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이런 억울함이 반영이 되느냐는 거야. 의회에서, 국회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은 계속 속아요. 왜? 시장 와서 악수 한번 해줬거든. 공약 때 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거든. 그때만 반짝. 절대로 반영이 안 돼.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알아요? 국회의원이 관심이 없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은. 어느 때만 관심이 있느냐? 표 딸 때만 관심이 있어. 그 국회의원의 관심은 뭔지 알아요? 자기를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그런 자금을 대는 사람들의 이익,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났습니다. 미친놈이죠? 22살짜리가 총을 쏴가지고 6명을 죽였다 하나, 그리고 뭐 10몇 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현직 연방 판사도 있고 현직 하원의원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나면, 여러분 조승희 사건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죠? 그때 밤길 조심하라 해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 그렇지는 않더라고. 왜 조승희가 죄를 저질렀는데 한국 사람들이 쪼냐, 이렇게 위로도 해줬던데. 조승희가 총 들고 인터넷에서 총 사가지고 256불 주고 권총 사가지고
실탄 장전해가지고 인터넷 게임 많이 하지 마요. 그거 막 쏘는 게임 있잖아. 그거 너무 많이 하지 마. 어느 날 이 살인 충동을 느껴가지고 게임에 하던 듯이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인 거 아니야. 32명. 여러분 그런 문제가 딱 발생했다. 그 하원 의원도 죽었다. 연방 판사도 죽었다. 대학에서 학생들도 죽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이 아빠 총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쏘고 선생님 쏘고 메이트릭스 보고 나서 나도 니오 흉내내야지 그래가지고 학교에 까만 가죽 잠바 입고 와가지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무서운 사회예요. 무서운 사회. 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스텝을 취해야 되겠어요? 총 못 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총 못 쏴게. 그렇지? 총기 휴대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회가 아주 웃기는 나라더라고. 그 다음에 나온 그 대안이 뭔지 알아? 앞으로는 교원들이 달에 설 때 총을 차고 들어오자는 거야. 총을 못 팔게 하면 되잖아. 총을 못 사게 하면 되잖아. 총기 휴대에 제한을 가하면 되잖아. 인터넷에 안 팔게 하고 신원검증 확실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총 차고 들어오자는 거야. 강의실에. 그럼 강의실에서 뭐 하자는 거야? 총싸움 하자는 거야? 내가 자꾸 이 동혁이 형을 따라가네. 샤우팅을 살아가는 동혁이. 학교가 무슨 웨스턴어 알디야? 무슨 서부 영화 찍어? 총싸움 하는 거야? 숨어가지고? 요즘에 동혁이 안 나오냐? 개콘에서 이상한 개그를 하더라고요. 동혁이 형 잘해.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이유가 있어. 그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되거든. 절대 못 바꾼다 국회의원들이. 왠지 알아요? 자기가 국회의원 됐을 때 정치자금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 정치자금을 누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내는지 알아요? 미국 총기협회. 최고의 로비단체. 미국에서 강력한 로비단체 몇 개가 있어요. 처음엔 총기협회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축산, 낙농 이런 미국의 쇠고기 문제 왜 난리친 줄 알아? 미국의 국회의원 만드는 사람들이 축산 낙농업자들. 세 번째가 자동차. 어마어마한 로비들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한테 찍히면 국회의원 못 된단 말이야. 총기협회에서 펀드 받아가지고 총기협회 자금 받아가지고 내가 정치인이 됐는데 심지어 총기협회 출신들도 많아. 미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총기협회 출신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해야 하는 법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 절대 못 만들어. 내가 예언하건대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은 그거 법 못 바꾼다. 미국 사회가 무슨 뭐 오바마 대통령 됐다고 해서 미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노무현 대통령 됐다고 사회가 바뀌었어?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그 어느 사회라고 하든지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무나 국회의원 돼요? 물론 민주노동당 무슨 강기갑 의원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 농사 짓다가 뽑아주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건 거의 불가능해. 강기갑 의원 한복 입고 국회의원 그 의원회의실 들어갈 때 청원이 말렸다잖아. 뭐야 당신 뭐 어디서 장사하러 왔느냐고 쫓겨날 뻔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국회는. 빠지 달고 싶으면 줄 서야 되고 공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공천만 받았다고 당선되나?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어? 자기 출신, 자기 고향을 대변하지. 자기한테 돈 대주는 사람들, 자기한테 공천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우리가 되게 어리석은 거다. 그거 보면 될 사람을 뽑고 정말 훌륭한 사람을 가려 뽑고 투표하세요 앞으로. 네? 투표날 놀러 다니지 마. 진짜 그거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막 방기하고 있어. 이거 정말 중요한 월권이에요. 책임받.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 이 사회를 공평하게 만드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두 기둥이 지금 전혀 불공평한 거야.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양극화 문제 얘기 들어보셨죠? 양극화가 뭐예요? 양극화가 뭐예요?
그쵸? 바이폴러라이제이션이잖아. 사회가 둘로 나뉘는 거잖아. 뭐로? 옛날에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래서 소수의 상류계층과 다수의 중산층과 소수의 하류계층. 근데 그게 깨진 게 양극화야. 근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지, 피라미드가 됐어. 소수의 상류계층과 절대 다수의 빈곤층. 그래서 20대 80사회라고 그러죠. 20대 80사회. 그러니까 상류계층이 20%고 하류계층이 80%, 중간층이 없어졌어. 근데 20%가 전체의 우리 사회의 생산과 소비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거야. 20%가 80%의 프로핏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나머지 80%가 짜투리 20% 갖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 지하철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계단에서 200만 원을 주웠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수표에 200만 원 주웠다고. 근데 수표에 똥이 묻어 있는 거야. 이상하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 수표가 이 똥에 살짝 덮여져 있었던 거야. 200만 원짜리 수표 2장. 그러니까 이제 상황의 즉슨 차 붕 타고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지. 근데 화장실은 못 찾겠고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이제 지하도로 내려가서 싼 거지. 휴지가 없었던 거야. 나 휴지 있는데 그래서 100만 원짜리 수표 2장 꼬깃꼬깃 해가지고 따고 가버린 거지. 욕 나오죠. 그럼 우리 다 막시스트 돼야 돼. 뒤집어 엎고 싶어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뭐야.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쉽지 않은데 알바 해봐서 알지, 그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쉽나? 취직해서 돈 벌어도 한 달에 200 벌기 쉽지 않은데 열심히 일해도? 근데 똥 닦고 200 버리고 가? 눈 뒤집히는 거야. 뭐야 이거. 근데 상위 20%가 전체 80%를 먹고 살고 나머지 20%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20% 갖고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것도 깨졌대. 이제 20대 80이 아니라 5대 95래. 5대 95. 우리나라 토지 소유한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5%가 전체 토지 60%를, 우리나라 전체의 토지의 50%를 5%가 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혀 돈 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죽었다 깨나도 못 벌어. 인류 대학 나오고 뭐 어디 취직해도 절대 우린 부자 못 된다.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터졌나? 용산 문제가 터진 거야. 용산. 여기 정말 할 말 많아. 용산. 여러분, 용산 사건에 대해서 뭐 좀 알아요? 이 과격 분자들이 불질러가지고 경찰도 죽고 지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야. 그치? 재개발을 했어. 신도시 뉴타운을 지은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천동에도 이제 개발 바람이 불잖아. 이제 마천동 봐요. 이제 서울에서 잘 나가는 도시 이제 될 거야. 근데 이제 쓴웃음을 지어야 될 사람들 많은 거지. 이제 주민의 70%가 이제 바뀌게 되겠지.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그 원주민이라는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 절대로 거기로 못 들어가. 너무너무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니까. 내 집 팔고도 못 사. 몇 억을 더 부어야 돼. 돈이 어디 있어, 이 몇 억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받고 변두리로 가야 돼. 싼 곳으로. 그러면 마천동 개발돼 좋아 신나 죽겠어. 근데 우린 쫓겨나? 황당한 거야. 근데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잖아. 세입자들,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그 돈으로 갈 데가 없는 거야. 장사하던 사람. 아니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야. 보상해주겠다고. 근데 보상비 받아봐야 갈 데가 없어. 근데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나가라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데모했네? 근데 막 용역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폭행한다. 날마다 막 집에 와가지고 가게 와가지고 막 부시면서 욕한다.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하고 한패더라. 용역하고 경찰하고 짜고 막 그렇게 한다. 황당하죠. 어떻게 데모라도 해야 되겠는 사람들 관심도 안 갖는다. 길거리에서 매 맞아도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 관심도 안 보이는데 바빠 죽겠는데 용산 사람들
우리 쫓겨나게 됐어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 콧방귀도 안 낀다. 어떻게 해? 탑 쌓고 올라가는 거지. 과격하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 보여주니까. 그래야 뉴스에다가도 한번 나오니까. 얼마 전에 트위터에 내 딸 성폭행 모면하려고 저항하다가 맞아 죽었는데 그 살인 용의자가 경찰 누구 조카라나 뭐라나. 그래서 걔네들 간단하게 집행유예 받고 풀려 나오는데 억울해 못 살겠다. 내 딸 죽었는데 아무리 호소해도 안 들어주는 거야. 정말 좋은 세상 됐어. 트위터에 뜨고 올렸어. 그랬더니 이 트위터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다 퍼다 날랐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조사하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저 누나는 깜짝 안 하거든. 그래서 데모했네. 철거한다고 경찰 특공대 들어왔어. 물론 경찰 아저씨들도 죽었지.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이야 그거는. 용산 삐까 번쩍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거기 좋은 아파트 지어서 누가 호강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나 생존권이나 재산권은 보호가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용산 사건이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자기 자식 죽였다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우리랑 똑같은 믿음 생활하는 분이에요. 장로님 권사님이 무슨 폭력분자라고 화염병 가지고 탑에 올라갔겠어. 이랜드 사건도 있었어요. 이 비정규직 문제죠. 옛날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데모를 한다. 그거는 정말 노동자 인권과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 근데 요사이 노동운동이 변질됐어. 왜냐하면 이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겼거든. 옛날에는 사주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해서 둘이 싸웠는데 이제는 노동자들끼리 싸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싸워. 정규직은 구사대가 돼. 구사대가 뭐야? 회사를 지키는 특공대 뭐 이거야. 비정규직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럼 비정규직은 뭐냐면 잘라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야. 정규직은 자르면 이거 부당하다 이러면 이제 되는데 비정규직은 잘려도 퇴직금도 안 나가고 직원 복지수당 안 나가고 싼 값에 쓰는 거야. 똑같이 일해도 반값만 줘도 되고 똑같이 일했는데 비정규직은 50%만 받는 거야. 상여금 안 나가고 사대보험 안 되고 기타 등등 무리. 그래서 이랜드가 홈플러스로 이제 바뀌었잖아. 그 옛날에 이랜드가 까르푸라고 프랑스계 그 대형 할인 매장 그거 샀다가 경영이 안 됐어. 그러니까 정리하고 삼성에 팔았잖아. 그게 홈플러스잖아. 그러면서 그 비정규직 일하던 그 캐시하는 아줌마들 다 자른 거예요. 데모를 했지. 우리 자르면 뭐 먹고 사냐. 근데 잘라도 아무 문제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우리 박성수 회장님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죠. 근데 그분이 1년에 헌금을 얼마나 하죠? 11조만 100억 원. 11조만 100억 원. 이랬대. 워낙 자랑스러운 기독교 기업이잖아. 근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데 70억 정도는 해결이 다 됐어. 아니 100억 11조 하는 분이 70억 들여서 그 문제 해결 못하나? 하나님이 언제 뭐 100억 11조 하라 그랬어? 그 돈 해가지고 70억 비정규직 살게 해주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많습니다. 이게 양극화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많아. 앞으로는. 정말 비정규직에 눈물이 있어. 한이 있어. 정규직은 몰라. 어떻게 돼야 돼? 파일을 나누면 되거든? 근데 파일을 못 나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이제 정규직이 월급이 안 올라가. 상여금을 덜 받아야 돼. 인센티브를 덜 받아야 돼. 내 돈을 깎인단 말이야. 봉급이 깎일 수도 있어. 그런 걸 우리가 감수하려고 안 하는 거지. 내 연봉 왜 깎여야 돼? 내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정규직이 필요한 거야. 이런 사회. 그러니까 똑같이 더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벌어. 어떤 분이 이렇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순박한 교인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휴일도 없이 일해요. 하루 종일 일해요. 집에 오면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 진짜 이상해요. 어떤 분들은요 출근도 안 해요.
맨날 놀러 다녀. 근데 저보다 더 잘 살아.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그게 이제 우리 사회예요.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난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 막 지금 좀이 쑤셔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의자라도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잠깐 쉬었다 할까? 어? 졸리 죽겠지. 좀만 더 하고 싶시다.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마이클 샌들까지만 얘기를 한번 할게. 마이클 샌들. 자, 책 다 읽었죠? 그러면 샌들이 정의는 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3가지를 얘기했거든. 첫 번째, 정의는 읽은 거 맞아? 줄 맞힌 거 아니야? 정의는 자유의 문제냐? 두 번째, 정의는 공리의 문제냐? 세 번째, 정의는 도덕의 문제냐? 그 샌들은 결론이 뭐라 그랬어? 정의는 뭐의 문제라 그랬어? 도덕의 문제라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쓴 책이 Why Morality야. 왜 도덕인가? 2편 있어, 2편. 2편도 읽어야 돼. Why Morality. 왜 도덕인가? 그게 그 사람 진짜 하고 싶었던 거야. 도덕과 종교가 정의의 중요한 기초고 근거라고 봐서 그거 무너지면 정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리를 지켜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꼬집기 위해서 샌들이 제시한 사례들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바닷가에 표류하고 있는 배 안에서 다 죽게 됐는데 가장 약한 사람을 잡아먹어서 살아남았다. 그게 정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죽기로 작정을 했다면 결단했다면 그거는 그거는 정의였겠냐 아니었겠냐. 이런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얼마나 이 한계들이 있는 것인지를 꼬집었단 말이에요. 샌들은. 그럼 샌들의 논지를 봐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자. 자, 3가지. 정의는 자유의 문제냐, 정의는 공리의 문제냐, 정의는 도덕의 문제냐.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자유가 조금 더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이 정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보장받는 것이 정의다.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야. 국가도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확 딸려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가 하기 싫으면 말아야지. 왜 건드려 국가가 나를.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죠. 자, 근데 그 극단이 뭐냐?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 여러분, 자유방임주의가 뭔지 알아요? 그냥 내버려 둬라.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그게 자유방임주의예요. 그럼 자유방임주의의 폐해가 뭔지 알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아. 룰이 없어.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더욱 강력한 힘과 권력을 키워나가지. 뭐냐면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자유잖아.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유를 발휘하고 싶어서 발휘할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삼성하고 소기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거든. 자유는. 누가 이겨. 이마트하고 GS하고 구멍가루랑 싸우는데 누가 이겨. 자유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야. 국가를 간섭하지 마라. 시장에 올리라. 자유를 보장하라. 그럼 누가 돈 버냐고. 힘센 놈만 버는 거야. 누가 이기냐고. 이 자유방임주의는 심각한 피해가 있어요. 소수의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그게 무슨 정의야. 승자 독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승자 독식이 뭐야?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거야. 그게 자유방임주의의 폐해야. 우승열패 들어봤어요? 우승열패는 뭐죠? 우월한 놈이 이기고 열등한 놈은 패하는 거야. 그죠? 너 서럽냐? 꼬우면 네가 상사해. 누구는 뭐 상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뭐 때문 건데? 좋은 가문에 태어나 인류대학을 갈 거 아니야. 인류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 갈 거 아니야. 집에서 밀어줘야 또 승진도 할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정해져서 태어나는데 나에게는 기회가 없었어. 그게 우리의 변명이잖아. 그지? 나에게도 기회를 다오. 우승 열패? 근데 자유라고? 이거 이미 결정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요즘 뭐 그 삼성가의 두 따님들이 다 이게 신문지상에 뭐라 그러더라? 뭐 부의 아이콘이 됐다나? I have a question.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뭐 특정 기업을 자꾸 이렇게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도 어쩔 수 없잖아. 1등이니까 욕을 좀 먹어야지. 할 수 없잖아. 아니 이재용 전무가 뭐 무슨 특별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뭐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삼성 아들 태어나봐.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도 가지. 논문 다 써주고 추천서 써주고 못 가나? 나도 갈 수 있지. 여러분도 갈 수 있어. 그게 실력이야. 차려놓은 밥상에 밥그릇 하나 숟가락만 올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있는 것처럼. 다 거짓말이야. 적자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뭐예요? 적합한 사람만 살아남아? 좋은 말 같지? 아니야.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이게 자유방임주의 자유의 문제야. 질문은 힘없는 자의 권리와 힘없는 자의 이익은 누가 지켜줄 건데? 그러니까 자유를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류계층이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밑에 체감온도를 느낄 수가 없는 사람. 그건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야? 공리주의거든. 공리주의는 뭐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야. 좋은 말 같지? 야, 공산주의도 일종의 공리주의가 아닐까? 사회재산 없고 모든 걸 국가가 소유하고 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야, 이상사회 같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사회 전체 행복에 보장되는 공리가 정말 정의인가? 그러니까 자유가 개인주의적인 접근이라면 정의에 대한, 공리주의는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 접근이지, 정의에 대해서. 그럼 전체주의하고 집단주의의 폐해는 없나? 한번 생각해봐요. 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돼. 개인의 자유는 좀 제한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 여러분 동의해? 개인은 그러면 집단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가?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럼 나는 없는 건가? 나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나의 인격과 고유한 가치와 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집단의 이익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독재 시대를 지나왔어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 국가 절대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국가 절대주의 시대는요, 일본도 그런 시대를 지났어. 천황이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천황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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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까미가제 갖다 박는 거야. 천황폐하가 죽어라 그랬으니까. 나에게도 꿈이 있어. I have a dream. 그런데 천황이 죽어라 그랬어. 그럼 술 한잔 받아 마시고 만세 삼창. 교회에서 주여 삼창 외치는 건 좀 조심해야 돼. 천황폐하 만세 삼창이거든. 나 배워온 거야. 몰랐지? 천황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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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폐하 내리신 술 한잔 딱 받아먹고, 영광이다. 내가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비행기도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었어. 왜? 그래야 공격을 좀 덜 받지. 그래야 적은 기름으로 더 멀리 날아가지. 돌아올 기름은 안 준다. 가는 기름만 준다. 그럼 그 비행기에 누가 타니? 조그만 사람들만 타지. 그 조그만 사람들이 누구지? 애들이야. 학도병. 그런 애들 태워가지고 가서 들이받게 한 거야. 나치는 어때요? 나치. 야, 우리 독일 민족이 잘 살려면 유대인들을 착취해야 돼. 저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잖아. 종교적으로 딱 덧칠해가지고 저놈들 예수도 죽인 놈들이다. 저놈들 고리대금업자의 이 사치의 이 자린고비 같은 놈들이다. 우리 독일인의 고열을 빨아먹는 열등한 종자들이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600만 죽인 거 뭐 히틀러가 죽였어요? 나치가 죽였어요?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 죽인 거 독일 사람들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왜 침묵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잡혀가서 죽거든. 보네퍼 목사님 같이. 그리고 짭짤했거든. 히틀러가 전쟁 딱 일으키면서 아우토반 딱 깔아주고 폭스바겐 하나씩 다. 폭스바겐이 무슨 뜻이냐면 폭스 국민, 바겐 차, 국민차야. 차가 없던 사람들에게 차 한 대씩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주겠다. 전쟁을 해야만 이 여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아우토반 속도 제한도 안 할게. 한번 달려봐라. 신난 거지. 차 생겼다, 도로 생겼다, 들로산으로 놀러가. 아, 돈이 없네. 어떻게 해야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에 열광한 거예요, 사람들. 유대인 학살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 인종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유대인들을 딱 그렇게 죽이면서 그 사람들이 재산 압수합니다. 압류합니다. 고스란히 국가가 먹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이빨에 하고 있었던 금리빨도 다 뽑았어요. 그거 다 그들이 취해가고. 유대인들이 집에 모아놨던 장식품들, 그림들 다 떼가져갔어요. 심지어는 가스실에 죽은 사람들 생체 실험도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도 만들고. 독일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전쟁했는데 다 그런 돈을 했어. 그게 바로 전체주의의 폐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개인의 존엄, 인간의 주권 이런 거 어디 있냐고. 야, 너네가 희생해도 국가가 잘 되면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 여러분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 일본하고 독일만 그랬나? 우리는 안 그랬어?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무시무시한 말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중흥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해서, 내 몸을 바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야. 너는 국가의 부속품이다. 군대 가면 절실해져. 군대 가면은 번호 준다? 국가 재산이야, 나는. 그치? 황당한 거야. 국가 재산이야. 번호표 매겨가지고 2개 준다? 죽으면 하나 이빨에 물리고 하나 떼가고. 언제 걔 이름 파악하니? 얼굴도 모르겠네. 번호 주면 금방 파악하잖아. 띡 찍으면 나오잖아. 그거. 그래서 전쟁 나면 갔다 우리가 죽어야 돼? 내 선택의 여지도 없이? 요즘은 바뀌었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시무식을 했는데 나 갑자기 조금 낯설은 거야. 시무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1부에는 국가 의례고 뭐 국민 의례고 2부가 예배였어. 뜻 갔더니 십자가 옆에 이제 태극기가 딱 달려있다. 다 일어났어. 애국가 1절, 2절, 3절, 4절 부르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가 반짝 생각나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켰던 나쁜 짓이 생각나는 거야. 예배 드리기 전에 국민 의례 먼저 해라. 주일날. 멀리 동경에 천왕궁에 계시는 천황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황국식민의 서사가 있어. 나는 자랑 뭐 이런 거야. 황국식민의 서사가 일본의 제국의 국민으로 다짐해야 될 충성의 맹세, 천황폐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뭐 이딴 식의 얘기 묵념시키고. 이거 종교지. 국가 종교지. 살짝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싸워서 이걸로 바뀌었는데 옛날엔 이거 어떻게 했다더라. 뭐 절을 했다더라. 국기 앞에? 뭐 국기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해 우리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 저 국가 의식도 없는 저 무식한 목사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한테 우리가 충성을 바칠 이유가 있지. 근데 국가가 무슨 종교야? 국가는 내 자유와 권리와 존엄과 개성과 인격을 다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원리가 뭐야? 야, 네가 희생해도 국가 전체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독재시대 때 수많은 민주인사들 형장 이슬로 사라져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데? 샌델은 도덕이 정의의 중요한 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자유는 개인주의적인 접근이라고 그랬고 공리는 집단주의적인 접근이라고 그랬는데 도덕은 율법주의적 접근이에요. 나도 물론 샌델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계도 알아야 되거든. 도덕과 율법의 한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도덕이 서로 상충해. 내가 믿는 도덕과 저 사람이 믿는 도덕이 달라.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제일 심각한 전쟁이 뭔지 알아요? 종교 전쟁이에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세계관이 다른데?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타협이 돼?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른데 어떻게 타협이 되냐? 때로는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야, 이게 정의야. 그 도덕을 딱 사람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되게 낯설은 거야. 왜 꼭 그래야 되는데?